안녕하세요. 매일 카테고리 분류 모델 개발기 세션을 발표하게 된 카카오의 로라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매일 도메인 지식을 가진 백엔드 개발자가 어떻게 생소한 머신러닝 개발을 할 수 있었는지 매일 카테고리 모델 개발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 세션에서 다루는 모델은 아직 개발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모델의 퍼포먼스에 대한 분석보다는 개발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가 시작하게 된 배경, 두 번째로 딥러닝과 머신러닝 중 어떤 방식을 채택했는지, 세 번째로 모델 개발 과정의 여러 단계 중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 프로젝트의 개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메일은 서비스 특성상 공적 자료나 소식지를 받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개인 메일 분류함을 만들 때 보낸 사람 주소, 제목에 넣는 키워드 등을 기준으로 받는 편지함을 나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현재 카카오 메일에서는 메일을 사용자가 직접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분류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낸 사람의 주소, 받는 사람 참조, 메일 제목의 특정 키워드 등을 판단하여 등록한 편지함으로 메일을 넣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메일의 유형을 판단해 분류해주는 스마트 분류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분류는 메일을 우측 하이라이트처럼 청구서, 쇼핑, 소셜, 프로모션으로 총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각 편지함에 넣어주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분류 흐름을 간략하게 나타내면 그림과 같은데요. 흐름을 따라가며 현재 상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여러 메일이 왔을 때 분류기가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메일의 유입량은 한국을 대표하는 메일 서비스로서 상당히 많은 편이고, 분류기는 이러한 트래픽을 감당하며 실시간 분류가 가능해야 했습니다. 또한 분류기는 정적 룰 베이스의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어 수동으로 분류법을 업데이트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이슈 사항을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라님이 게시글을 작성함, if 카카오 2022 준비 너무 설레요 라는 제목을 가진 SNS발 메일이 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진 메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흔하게 볼 수 있는 메일로서 대다수 소셜에 분류가 되는 것에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SNS에서 새로운 정기구독 상품을 만들어 이를 구매한 메일이 온다면 분류기는 어떻게 분류를 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전부 다른 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으로 분류할지 애매한 상황인데요. 현재 분류기는 지정된 룰에 따라 같은 메일이라도 다르게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은 한 신규 메일의 유입을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머신러닝이 적합해 보였는데요.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첫 번째 이유로 분류기의 모호성과 수동 패치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은 공통적으로 사람이 직접 룰을 지정해줘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사용자의 피드백을 자동화된 기기학습에 반영하여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의 피드백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피드백을 참고하여 분류기에 반영한다면 보편적인 분류 기준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 했던 이슈 또한 가벼운 분류 모델을 구축한다면 해결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용자의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반영하고 학습하는 머신러닝을 메일 분류기에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머신러닝을 활용하기로 하였으니 이제 딥러닝과 머신러닝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며 저희가 선택한 구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이라 한다면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이라는 키워드를 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좌측의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구성하여 사용자가 넣은 인풋을 각 계층에서 증식, 조합, 삭제 등 조절을 하여 원하는 바를 학습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 뜻은 사용자가 넣은 인풋으로부터 학습에 사용할 피처를 스스로 판단하여 조절한다는 의미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모델 학습의 과정이 블랙박스로 표현됩니다. 머신러닝은 이러한 딥러닝을 감싸고 있는 상위 개념과 방법으로 포괄적으로는 학습하여 판단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머신러닝은 딥러닝을 제외한, 즉 인공신경망을 구성하지 않는 학습 방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머신러닝은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지 않는 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처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머신러닝은 도메인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즉 해석력이 필요한 경우에 보통 사용하며, 이외에 연상량이 많은 빅데이터 기반의 학습을 한다면 딥러닝 방식을 사용합니다. 딥러닝 방식을 이용하기에는 계층을 구성했을 때 확률적인 처리가 좀 더 많아지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머신러닝의 생소한 초심자의 입장에서 딥러닝을 선택하여 모델을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머신러닝보단 도메인 지식의 강점을 갖고 있는 개발자로서 이 점을 살리는 것이 모델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머신러닝을 택하였고, 머신러닝의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이킨런을 사용하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 어떻게 메일 분류기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까지 제가 겪은 모델 개발의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지금까지 데이터 전처리, 모델 개발, 모델 서빙을 경험해 보았고 현재 검증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모델 개발과 서빙의 과정보다는 의외로 오랜 고민이 필요했고 느낀 점이 많았던 데이터 전처리와 검증 방법에 대해 집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겪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는 이런 고민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피처를 선택하고 이것을 어떻게 벡터화한 후 나온 결과물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 학습시킬지가 주요 고민이었는데요. 우선 어떤 피처를 선택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일은 데이터의 변동성이 낮은 데이터인데요. 한번 템플릿이 정해지면 크게 바뀌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현재 저희는 가벼운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본문보다는 헤더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첫 시도로서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헤더 데이터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 분류서 사용하는 데이터 피처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해 이를 주로 활용하기로 하였는데요. 메일을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일을 하나 수신받았을 때 원문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원문 보기를 클릭하면 메일 헤더를 포함한 본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롬과 서브젝트, SPF를 활용하여 분류하였는데요. 스크립트에 표기된 hfrom이란 헤더 프롬의 준말로 메일의 원문에서 나타나는 하이리티된 프롬을 뜻하며 사용자가 메일을 읽을 때 노출되는 메일의 발송자 주소를 뜻합니다. 서브젝트는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메일의 제목을 뜻하며 이러한 제목은 메일 내용의 대표성을 띠는 문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처로 선정하였습니다. SPF는 메일 보안 표준 방식 중의 하나로 이 메일을 발송한 SMTP 서버가 정말로 이 도메인을 가진 메일을 발송한 것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인증 기술입니다. 이는 여러 메일 보안 표준 중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의 하나로 자동 분류에서 활용되진 않지만 이를 활용해 위조된 메일이 오분류되는 경우를 줄여야 한다고 판단해 피처로서 선정하였습니다. 이 피처들을 벡터라이즈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는데요. 서브젝트의 경우 주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의 빈도수 대비 노출 빈도를 통해 가중치를 조정한 벡터라이징 방식인 TF-IDF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SPF는 피처의 특성상 카테고리컬하기 때문에 원한 인코더를 사용하였고 hfrom은 골뱅이를 기점으로 로컬 파트와 도메인이 나뉘고 문장형이 아닌 단어의 형식이기 때문에 단순 빈도를 확인하는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데이터의 균형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모델을 만들 때 카테고리별로 동일한 양의 데이터를 넣어 학습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해 보였지만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즉 같은 카테고리 내에 특정 메일들이 정의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 또한 균등하게 조절하는 작업 또한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의 파이 차트와 같은데요. 이 그래프는 기존 스마트 분류상 한 카테고리에서 짧은 시간 내에 유입한 상위 5개의 hfrom 도메인별 비율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여기서 A 도메인이 다른 탑5 도메인 대비 거의 절반가량 점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일 이 비율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학습한다면 피처 중 하나의 hfrom을 선정했기 때문에 특정 도메인으로 유입된 메일만을 해당 카테고리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선 도메인에 제한을 두어 비교적 균등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A/B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파이 차트는 테스트에서 메일을 어떤 유형으로 분류했는지 비율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여기서 노란 부분은 해당 없음, 진회색이 청구서, 회색이 프로모션, 연회색이 쇼핑이며 연갈색은 소셜을 나타냅니다. 안의 차트는 기존 스마트 분류의 결과를, 바깥쪽 차트는 머신러닝으로 만든 모델을 통한 분류 결과를 나타냅니다. 각 차트를 살펴보았을 때 눈에 띄는 점은 위와 같은 부분이었는데요. 기존 정적 룰 분류 해당 없음의 25%를 모델에서 추가 분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소셜의 추가 분류분이 눈에 띄었는데요. 소셜의 내역을 대략적으로 훑어봤을 때 그림과 같은 케이스가 추가 분류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A/B 테스트 후 더 세밀하게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 검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표본 집단을 추출할 것인지, 어떻게 true, false를 가릴 것인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표본 집단을 랜덤하게 추출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검증했던 결과가 신뢰도가 있는지 알기 어려웠으며 또한 어떻게 해야 공수를 덜 들이면서 추출의 결과를 판단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 모델 성능 검증이 어려웠던 본질적인 이유는 모델이 분류한 데이터, 즉 검증해야 할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집단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를 대표할 만한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야 할지, 봐야 할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일일이 true와 false를 가릴지가 큰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우선 봐야 할 모집단의 수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어 모수를 줄이기 위해 중복되는 메일, 즉 템플릿 메일을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템플릿 메일이란 단어는 표준 용어는 아니지만 설명을 위해 붙인 단어인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기 위해 앞에서 본 이 슬라이드로 잠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A 도메인으로 유입된 메일의 제목 상위 5개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통수로 중복된 메일의 경우 메일 특성상 하나의 양식에 맞춰 유입된 메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세부 내역은 다르나 메일의 양식이 동일한 메일을 이 발표에선 템플릿 메일이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템플릿 메일의 수를 줄이기 위해 시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에 나온 제목으로도 몇만 단위 통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같은 발송 도메인과 제목을 기준으로 메일을 묶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보니 사람의 이름과 같이 특정 명사가 바뀌는 경우 묶이지 않았고 유입되는 메일 또한 무시 못할 수준으로 모여 이러한 케이스를 커버할 수 없을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앞에서 본 메일의 제목 유형을 살펴봤을 때 명사만 달라지는 형태가 다수로 보여 형태소 분석을 통해 명사를 추려내고 이를 제외한 문구가 동일한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처리 후 살펴보니 이름이 마스킹 처리되거나 숫자에 의해 다르게 처리된 케이스가 발견되어 전처리 과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다시 처리 후 살펴보니 명사 외에 명사구를 이루는 형태 또한 발견하여 묶음 과정을 추가해 이를 제외하고 문장이 동일한지를 확인했었는데요. 이외에 여러 시도를 하였지만 형태소 분석이 잘못된 경우를 완전히 없애기 어려웠고 이러한 케이스로 인해 검수에 어려움이 있어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는 다른 접근으로 해보았는데요. 아래와 같은 메일 제목이 여러 건 유입되었을 때 위와 같이 동일한 문구가 많은 점에서 착안하여 문장 유사도를 통해 묶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문장 유사도에는 자카드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 등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두 문장들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5의 n제곱의 복잡도가 있어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확인해 본 결과 문선의 문장들을 비교하여 빠르게 유사도 비교가 가능한 미네시 LSH 방식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때의 복잡도는 대략 5의 n으로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다만 예시와 같이 같은 템플릿 외에 별건으로 섞이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각 시도한 방법을 표로 나타내 비교해보니 이러했는데요. 여기서 각 방법을 적절히 변형 후 조합하면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4차 시도에서는 앞서 시도한 과정을 적절히 조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정에서는 한 도메인에서 같은 템플릿 메일을 발송하기 때문에 이외 케이스를 구분하기 위해 변동성 있는 제목을 제외하고 발송 도메인만을 기준으로 두고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정의 min-c lsh는 그대로 로직을 유지했는데요. 기존의 템플릿 메일 외에도 섞이는 메일이 존재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 작업을 두어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크 태그 기반으로 묶는 작업의 경우 형태소 분석 후 나온 태거들을 나열을 비교하여 동일한 것인지를 비교하였는데요. 앞에 형태소 분석 케이스에서 나온 내역을 예시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요청하신 상품별 미수 내역 확인서입니다. 문장의 경우 NX, AX, NX, VX로 이용대금 명세서입니다. 문장의 경우 NX, SP, NX, VX로 나열을 두어 중간에 AX와 아래 문장의 SP가 다르기에 다른 템플릿임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태그로 비교한 경우 형태소 분석이 잘못된 경우라도 검수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아래와 같은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X 영수증의 경우 하나에 NX로 묶여야지만 VX로 잘못 묶였는데요. 그렇다 해도 같은 태그 규칙을 사용해 묶기 때문에 다른 문장서도 동일한 태그 값을 내주어 완벽하게 분석이 되어야 했던 기존 방식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min-c lsh가 있어 형태소 분석상 약간의 오차를 허용하게 해주었고 청크 태거 기반 묶음이 있어 min-c lsh가 갖고 있는 러프한 묶음의 한계를 개선했습니다. 결국 두 과정이 서로를 보완하게 해 개선하였고 이 결과물이 검수에 있어 문제가 없다 판단하여 현재 검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 일들을 해오며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낀 점은 데이터를 많이 보고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점입니다. 모델의 학습과 섭행 방식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데이터를 보고 어떤 것인지 키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고 특성이 어떠한지, 흐름은 어떠한지 보는 게 앞으로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 순간마다 각 단계를 반복하며 점진적 개선을 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 각 스텝에 난관이 많은 상황이라 각 스텝을 가볍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간단한 방식으로 해결되면 정말 좋은 일이고 잘 되지 않더라도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더 고수준의 시도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어느 정도 했다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선 시도해보고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전부를 이해하고 가는 것보다도 이해도가 높고 더 빨리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 시도한 태스크를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기록을 통해 가설과 시도한 방법,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진행에 초점을 맞추느라 보지 못했던 점들에 대해 다시 한번 회고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의 전반이 다음 시도에 참고가 될 수 있으며 세웠던 가설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시도한 방법을 다음 시도에 다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더라도 꼭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검증에서 시도한 여러 방법이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요. 네 번째로는 진행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게 맞나? 라는 두려움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고요. 하나하나 결과를 확인하며 진행하다 보면 잘 될 수 있을 거란 믿음과 용기를 갖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을 도입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두려움에도 꿋꿋이 이겨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Just Do It이란 유명한 문구 한마디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검증한다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 이루려는 걸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